해석 문제 1번. 부동산업, 감자 먹는 관중분 개임한 건데, 그게 아닌 거. 부동산업 아닌 거. 건설업. 제가 이거 천천히 이쁘게 적을게요. 여러분들은 보실 때 1.4배속, 5배속 이렇게 빨리빨리 돌리셔도 돼요. 건설 투자업, 요거는 아니다. 금융업도 아니다. 기타 부동산 관리업도 부동산업은 아니다. 복합개념, 법률적 개념, 협의, 민법상 부동산인데 토지 및 거정착물. 일부러 제가 적어드리는 거예요. 적으면서 익히시라고. 광의는 협의의 부동산에 준부동산이 들어간 것입니다. 준부동산. 중개대상물은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자, 준부동산 중에서 요거 세 개는 중개대상물이다. 기술적 개념, 물리적 개념이고 유형적 개념이다. 시험에는 물리적 이런 표현이 잘 나옵니다. 공간이다, 자연이다, 환경이다, 위치다. 이렇게 접근에 들어가면 요거는 기술. 경제적 시장 이야기입니다. 자산이다, 자본이다, 생산 요소다, 소비재다, 상품이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경제적 개념. 동산인가 부동산인가 구분하는 거 위치 파가라 그랬어요. 이쪽에 있는 거 동산, 가식, 임시로 심어놓은 수목의 집단, 수목, 판잣집, 임차자 정착물, 그럼 부동산은 안 움직이니까 독중이라고 그랬죠. 독립적인 거냐, 그 다음에 종속적인 거냐. 자, 독종, 독립해서 나간 내 친구 등근육 명근이 등기해 놓은 물건, 근원을 갖춘 것, 명인 방법을 갖춘 것, 건물, 얘는 독립물에 해당한다. 그 다음 일반 나무 다년생 식물 국어담장은 종속 정착물에 해당한다. 1번 것. 자, 2번으로 들어갑니다. 택지, 농지, 임지, 상호간의 용도가 바뀌고 있다. 후보지라고 한다. 내에서 바뀌고 있으면 그러면 이행지라고 한다. 주상공, 셋 다 이용할 수 있다. 택지다. 철도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다. 그러면 부지다. 소유권 인정되지 않는다. 저까지만 읽어도 빈지, 해변 토지, 바닷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사유재산권 인정되는 토지였는데 물에 침식되어서 꼬르륵 빠진 토지, 뽀르락지에 해당한다. 연세가다 4433, 4433. 그 다음에 여기에 66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초과하면 이쪽, 그 다음에 이하는 이쪽, 그 다음에 가는 19세대 이하고, 그 다음에 다중 요거는 직장인도 들어간다. 학생, 직장인 이렇게 되죠. 준주택, 몸을 녹일 수 있는 곳, 오피스텔. 이걸 적어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거를 대충 하는 사람들은 노인까지만 알고 뒤를 몰라. 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주택,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빨리 돌리셔도 됩니다. 그 다음 도시형 생활주택, 조그만 공동주택입니다. 내 동생 300세대 미만이에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이에요. 그래서 아파트, 연립, 단지형 연립 이렇게 나와요. 단지형 다세대,
끝. 자, 이번에는 세 번째, 토지의 특성과 발생현상 연결시키는 건데, 속도가 제가 말하는 속도 정도로는 나와 주기를 바랍니다. 요거는 제가 뭐 다 적진 않을게요. 자, 속도, 이 정도 속도. 지역 분석, 지역 나왔으니까 부동성. 일물일가 법칙 성립되지 않는다. 개별성. 장기라는 말이 나왔다. 영속성. 지대, 직가 나오면 부정성. 직접 환원법 나오면 직영, 영속성. 완전 비탄력이다. 부정성. 생각 없이 나와야 돼요. 제영, 영속성. 집약적 이용 필요하다. 부정성. 최유효 이용해야 된다. 용도의 다양성과 부정성.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 용도의 다양성. 물리적 공급은 절대 못한다. 부정성. 병합 분할 가능하다. 병합 분할의 가능성, 용도의 다양성 둘 다 가능하고 감가 이론 적용되지 않는다. 영속성. 토지는 부족하다. 부정성. 가치 이야기 나오면 영속성. 소득이득, 자본이득 나오면 영속성. 외부 효과, 부동성. 이용 전환, 용도의 다양성. 임장활동 해야 된다. 부동성. 관리 중요하다. 영속성. 지방, 지역 나오면 부동성. 대체 안 되는 건 개별성. 국지적, 지역 이야기 나왔으니까 부동성. 정보 이야기 나오면 개별성. 자, 이 정도 속도로 따라오셔야 된다. 3번은 이걸로 정리하고요. 자, 이번에는 4번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대체주택의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이쪽 수요가 증가한다. 대체재. 나는 수요 감소. 대체재는 수요가 반대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소득 증가 시 열등제. 열등제는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를 말하니까 소득 증가했으니까 열등제라면 수요가 감소. 금리가 하락했습니다. 그러면 수요는 증가. 매도자 파는 사람들이 내일 가격이 싸질 거야. 내일 더 떨어질 거야. 그럼 오늘 팔아야 되니까 오늘은 공급이 증가. 대체주택이 얘가 가격이 싸지면 이거 사러 갈 거니까 사람들이 나는 수요 감소. LTV, DTI, DSR 상승은 은행에서 돈 빌리기 쉬워졌다. 돈 많이 빌려준다는 이야기니까 수요 증가. 수요자들이 내일 가격 오를 거라고 예상이 돼. 그럼 오늘 사놔야 되니까 수요 증가. 생산 요소가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자 입장에서 요소 가격 상승하면 불리하니까 공급 감소. 수요의 법칙 나옵니다. 가격이 상승합니다. 가격이 올랐어요. 그러면 수요량은 안 살 거니까 감소하고 가격이 오르면 공급량은 더 팔려고 할 거니까 증가할 거니까 가격과 수요량은 가수 반대로 움직이고 가격과 공급은 가공비 해서 비례관계 같이 움직인다. 양선상 가격, 수요의 변화냐 수요량의 변화냐. 수요량의 변화는 선상이동이다. 양선상. 곡선이 있으면 곡선 선상에서 여기서 움직인다. 당해제와 해당제와 내꺼. 당해제와의 다른 이유 아니다. 딱 가격 하나뿐이다. 내꺼 가격 변화. 요거 때문에 변하면 그거는 수요량의 변화라고 한다. 4번 정리 끝. 5번입니다. 꼼수. 자, 요 상태에서 수요 증가가 공급 증가보다 크다. 큰 놈만 움직이라 그랬죠. 그럼 수요 증가. 그래서 수요 증가. 여기가 이렇게 갔으니까 가격 상승, 수량 증가. 수요 증가, 공급 증가의 크기가 똑같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수요도 이만큼 증가했고 공급도 같은 크기만큼 이렇게 증가시키면 만나는 건 이렇게 갈 거니까 가격은 불변, 수량만 증가. 수요 증가, 공급 증가인데 크기가 안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수요도 요만큼 증가, 요만큼 증가, 요만큼 증가, 공급도 어느 정도 증가할지 모르니까 경우의 수가 많다. 그러면 새로운 균형점은 여기에서 나타날 거니까 가격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다. 수량은 증가한다.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다. 요렇다는 거죠. 여기가 공급인데
수요는 증가했다. 그러면 여기가 수요가 있으면 여기에서 수요가 증가하면 이렇게 갔으니까 가격 상승 수량은 불변 이렇게 나온다. 6번 탄력성. 양이 불변이다. 양이 불변이라는 말은 이렇게 수직으로 되어 있으면서 얘가 뭐 500이다, 50이다 이렇게 딱 고정되어 있다는 거죠. 양이 밑에가 양이에요. 여기가 가격이고 탄력성이 0이다. 0이면 0 숫자 이렇게 적는다 그랬죠. 그래서 수직을 말하는 거다. Q가 50이다. 그럼 여기가 Q이기 때문에 여기가 50으로 고정되어 있다는 거니까 이렇게 되니까 1번하고 같은 거죠. 이것도 수직이다. 완전 비탄력이다. 비탄력이다. 양이 무한히 크게 변화한다. 양이 수평이니까 얘가 무한히 크게 가고 있다. 수평선이고 P가 20이라는 말은 이쪽이 P 곡선이기 때문에 여기가 20에서 고정된 거거든요. 그래서 20에서 쫙 이렇게 오는 거니까 얘도 수평선을 말한다. 탄력적인 대장주세용. 대체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러면 더 탄력적이다. 장기가 단기보다는 더 탄력적이다. 주거용이 상업용보다 더 탄력적이다. 시장을 세분할수록 더 탄력적이다. 용도가 다양할수록 그러면 더 탄력적이다. 자, 총수입 어떤 경우에 늘어납니까? 고기가 탔어. 탄 건 손님 상에 올리면 안 되니까 탄 건 내리고 안 탄 걸 올리고 요거는 저가 전략, 요거는 고가 전략. 그래야지 총수입이 늘어난다. 세금 부담이 큰 사람은 비탄력적인 사람. 그래야지 세금총을 쐈을 때 딱 뻣뻣하게 서서 다 맞는다. 그래서 비탄력적인 사람, 서 있는 사람, 얘가 세금 부담이 크다. 시장 왜곡이 큰 경우는 세금을 때렸을 때 심하게 반항하면 시장이 엉망이 되거든요. 공급이 탄력적인 애들이 반항이 심한 애들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애들. 그래서 탄력적일수록 순손실 시장 왜곡이 크다. 그래서 6번 정리되셨고요. 그 다음에 뭐 저거는 기본 공식이니까 가수 밑에가 가수 소수 소득 탄력성 그러면 소수 교수 밑에가 교수 끝. 약성. 자, 이번에는 8번 문제입니다. 약성 시장이면 시장은 과거 정보인 A 정보만 알고 있는데 나는 기본적 분석을 했다. 기본적. 나는 B 정보를 알고 들어갔다. 그러면 초과 이윤 발생한다. 강성 시장이라면 시장은 C 정보까지를 반영하고 있고 나도 미공개 정보라면 C 정보를 알고 들어왔으니까 정보량이 같다면 나는 정상 이윤은 얻을 수 있다. 투기가 발생하지 않는 시장을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고 한다. 그러면 투기가 발생하면 할당 효율적 시장이 아닌 것이다. 그래서 투기가 발생하는 시장은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과 같은 불완전 시장이라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정보 획득 비용과 정보로 인한 초과 이윤을 같게만 만들면 남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러면 투기할 이유가 없으니까 투기 없는 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고 한다. 9번으로 들어갑니다. 순환 변동, 계절 변동, 추세 변동, 무작위 변동, 순, 계, 추, 무. 후화회상은 후퇴시장, 하향시장, 회복시장, 상향시장, 후하회상, 후하. 하향 국면이면 이렇게 가는 국면이기 때문에 매수자가 중시된다. 그리고 하향 국면이면 저 매수자인 저 수가 숫자가 적은 것이다. 매수자의 숫자가 적은 시장이다.
그 다음에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과거의 사례 가격은 높을 때니까 상한치로 본다. 과거의 사례 가격은 상한치가 된다. 거미집. 탄수 기공. 거미는 동태로 먹는다. 공급자 무식하다. 미래 예측 안 한다. 금기, 지금 나오는 공급량은 지금 가격 보고 지금 양이 아니고 그 전에 가격 보고 그때 심었던 게 이제 나오는 것이다. 금기 공급량은 전기의 가격에 반응하는 것이다. 시험에 탄력도로 출제되면 탄수, 수에다가 동그라미를 치고 요게 더 크면 수렴, 이게 작으면 발산, 이렇게 간다. 이번에는 10번 문제로 갑니다. 고입동 수위가 튀낸 이야기, 고립국 이야기, 입찰지대, 고입동, 동심원, 수송비 절감분이 지대가 된다. 위치가 지대를 결정한다. 이게 튀낸 이야기이다. 두 번째, 비용 이야기다. 비용 제일 적은 데가 좋다. 최소 비용 이론. 비업. 수요 제일 많은 데가 좋다. 최대 수요 이론. 크리스탈이 요도 내에 박혔어. 아우, 아파 죽겠네. 생각만 해도. 요구치, 최소 요구치가 재화의 도달 범위 내에 있어야 중심지가 성립한다. 내일이 거제반이야. 레일리,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당기는 힘, 인력은 인구수에는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큰 버스를 경계하라. 경계 지점 또는 분기점은 작은 도시에 가깝게 형성이 된다. 호프 마실 확률이 오늘 몇 프로이니? 확률 모형이다. 공간 마찰 개수, 얘를 빡침 개수라고 하는데 전문품 사러 갈 때는 하나도 안 빡친다. 가방 사러 갈 때 안 빡친다. 그래서 얘가 더 작다. 넬선 약국, 최대 이익이 있는 데가 어디냐? 어디에 입지해야 최대 이익이 발생하느냐? 그래서 8가지 원칙 이야기했는데 병원 옆에 약국 있는 게 좋다 그랬다. 양립성이다. 서로 고객을 주고받을 수 있는 곳이 좋다. 이번에는 11번으로 넘어갑니다. 리카르도, 비옥하게 확 처먹고 차액은 네 카드로. 튀낸, 고입동 수위가 튀내. 전용 수입은 1억 원, 박찬호 이야기, 꼭 받아야 될 돈은 교사 수입 1억 원, 경제지대는 더 받는 99억, 총 수입은 100억. 알런소의 최고가로 입찰했다. 미친 거죠. 맞살 준 단발 그녀, 옛날 사귄 여친, 맞살 준 단발 그녀. 젊었어요. 한계지는 젊었어요. 얘는 한계지에서도 지대가 발생한다. 한계지는 젊었어요. 헤이그 수지랑 마찰이 있구나. 수송비와 지대, 요거 두 개 합쳐가지고 마찰 비용이라고 부른다. 헤이그 수지랑 마찰이 있구나. 12번으로 들어갑니다. 교통 노선 이야기 나오면 선형 이론. 핵심 단어 얘가 선형. 고소득층 잘 사는 사람들이 어디에 가느냐?
교통망 따라서 외곽으로 나가더라. 선형이론. 유사한 활동끼리는 서로 뭉치고 서로 배척되는 활동끼리는 흩어지고 분산되고 그래서 핵이 여러 개가 생긴다. 다핵심이론. 침입과 경쟁천이 버제스의 사회학적인 도시성장 설명 이론이죠. 동심원 이론. 부채꼴 나오면 선자가 부채 선자니까 선형 이론. 도심 말고 부도심이라는 게 존재한다. 얘는 다핵심에서만 존재하는 용어이다. 다핵심 이론. 부도심. 여기에 여러 개의 중심이다. 이것도 다핵심. 도시 생태학, 사회학적 접근이다. 요거다. 침입과 경쟁천이 동심원 이론. 중전마마의 저 산통을 어떻게 하오리까? 동심원 이론. 여기에서 나오는 요 전이지대, 천이지대, 요것도 동심원 이론에서만 나오는 용어이다. 여기 부도심은 다핵심 이론에서만 나오는 용어이고. 자, 13번. 너무 쉬운 거. 직접 개입이냐, 간접 개입이냐. 이거는 빨리. 비축하는 거, 직접. 개발사업, 직접. 임대주택, 직접. 세금 이야기 나오면 간접. 수용은 직접. 대부 비율은 간접. 공시, 정보 주는 거 간접, 보금자리 주택 직접 짓는 거고, 종합부동산 세금 간접, 보조금 금자 들어가는 것들 다 간접, 공연개발은 직접. 14번으로 넘어갑니다. 시장 실패 원인이 뭐냐? 부동산 시장 관련되면 다 시장 실패다. 불완전 경쟁 시장. 공공재, 시장 실패 원인, 공원 같은 거, 외부 효과, 시장 실패. 외부 효과는 정의 외부 효과든 부의 외부 효과든 둘 다 시장 실패. 비대칭 정보, 정보의 비대칭. 이것도 시장 실패. 전부 다 부동산 시장과 관련되는 것들. 부의 외부 효과 안 좋은 쪽 공해 같은 거 불만이다. 부의 외부 효과는. 그래서 불이면 많이 생산한다. 과다 생산 또는 많이 생산. 그 다음에 부의 외부 효과면 님비, 정의 외부 효과면 피피피피피피피. 힘들어. 님비 이렇게 들어간다. 그리고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다. 사회가 안 좋은 것이다. 자, 이번에는 공법. 용기사단. 용 잡으러 다니는 기사단이 있는데 걔는 관리해야 된다. 자, 용도는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이렇게 해가지고 다 관리 계획이다. 기반 시설 설치하는 것도 관리 계획으로 한다. 사업 시행하는 것도 관리 계획으로 한다. 단위 계획 짜고 하는 것도 관리 계획으로 한다. 그래서 용기사단, 용도 지역, 국토는 토, 관, 농, 자로 구분을 한다.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도시는 다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구분을 한다. 이번에 해당하는 용도 지구는 앞에 1에 해당하는 용도 지역, 요거 1. 요거가 제한해 놓은 걸 강화하고 아니면 완화하고 둘 다. 3에 해당하는 용도 지구는 앞에 있는 1과 2, 1 용도 지역과 2 용도 지구. 요거가 제한한 것을 요것도 마찬가지 강화하거나 완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15번. 시행하고 있지 않는 거 T초소, TDR, 개발권 이전 제도.
초과이득세, 소유상한제. 이쁘게 지워야 되는데 안 지워지네, 안 지워지네. 소유상한제. 재건축 부담금은 있지만 재개발 부담금은 없음. 공한지세 없어졌음. 요거 말고도 더 있지만 요렇게 있다. 그 다음에 지단, 지구단위계획구역. 떡국에 올리는 지단, 노란 거, 그거 일부에 대해서 올린다. 이쁘라고 올린다. 그 다음에 요거는 관리해야 된다. 관리계획하는 거 용기사단. 해서 여기에서 단. 공공토지 비축하는 거 토지공사에서 비축한다. 전국 단위로. 그 다음에 계정은 은행 통장인데 별도 통장을 가지고 관리를 한다. 농지도 비축할 수 있다. 종합계획은 10년에 한 번, 시행계획은 1년에 한 번. 부동산 거래 신고, 개 30마리는 신고해야 된다, 키우려면. 그래서 계약 체결일. 일부터 30, 개 30마리. 30일 이내에 요거 거래 신고하는 건 하나하나 건수기 때문에 3이 담당한다. 시장군수구청장, 그러니까 3에게 신고해야 한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구역을 묶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 3이 하는 게 아니고 원칙은 2가 하지만 1도 할 수 있다. 그래서 1 또는 2,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투기 방지하기 위한 거다. 그래서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지정할 수 있고 허가 안 받고 거래하면 무효로 본다. 선매제도도 건수 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3이 담당이다. 토지거래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 국가 등이 그 매수를 원하면 그 토지를 수용하는 거 아니다. 협의 매수하게 할 수 있는 거다. 뺏어가지는 못한다. 토지 적성평가, 어떤 토지가 개발이 적성일까 아니면 보전시켜 놓는 게 적성일까, 요거 평가하는 거다. 16번 주택정책. 변신장소 거기임, 유량은 변화분과 변신, 신규, 새롭게 들어오는 양. 변신장, 장기 공급, 신규 공급이죠. 시간 오래 걸려야 되니까. 소득, 변신장소 거래량, 기간을 정해서 청량, 기간이라는 말은 동안, 이런 표현 나오면 유량, 임료, 임대료, 이것도 유량. 주거지역끼리 분리되는 건 주거분리,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이 분리되는 거. 직주분리는 상업과 주거가 분리면 직주. 주택을 가만히 방치하고 있으면서 주택 가치가 떨어지면 하향여과가 발생한다. 상향여과는 재건축할 때 발생한다. 임대료 보조금을 주면 좋은 거다. 그래서 수량이 증가하고 질도 좋아지고, 현금 주는 걸 주거급여라고 한다. 한 20만 원씩 현금 그냥 주는 거다. 쿠폰 주는 건 주거 바우처 제도라고 한다. 상품권 지급하는 것이다. 임대료 규제 않으면 공급량은 감소한다. 못하게 하는 거니까 질도 안 좋아지고, 균형 가격이 100원이라면 그러면 80원 이상 받지 마 하기 때문에 균형보다 낮게 금액을 규제하는 것이고, 그러면 초과 수요가 발생하고 살려는 사람 더 많고 집 구하기 힘들어지니까 임차자 고정 현상이 생긴다. 공공임대주택 건설 영국행 통장. 영국행 통장은 영구임대. 요거 50년.
그 다음에 국민임대. 얘는 30년 임대 기간이. 얘는 행복주택 행은. 얘는 젊은 애들. 그 다음에 통합 공공임대주택. 통합은 요거 셋 다 할 수 있는 거, 구분하지 않은 거. 그 다음에 장기 전세, 전세 계약의 방식. 투기하는 내 친구 이름은 선규. 그래서 선분양 제도 있을 때 투기가 나타날 수 있고, 그 다음에 분양가 규제를 했을 때, 그래서 제가 투기가 나타날 수 있다. 17번 거지 보국 취재 종량, 거래세, 지방세, 보유세, 국세, 그 다음에 취득세, 취재, 종부세, 종량, 집, 사람, 집사람 전화번호는 2377이 아니고 11, 여기 11, 국세고 여기는 이니까 도세 또는 광역시세 또는 특별시세, 3이니까 시군구세, 그 다음에 교촌,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위에 있는 것 두 개는 신고하는 세금이고 밑에 있는 것들은 징수 바로 들어가는 세금들이다. 그래서 거지를 보유한 국가, 거지 보유국에 취재하러 갔다가 종량이 발생했다. 더러워서. 그래서 집사람한테 전화해서 2311번 교촌치킨이 먹고 싶으니까 교촌 요렇게 교촌치킨 사놓으라고 했다. 위에 거 두 개 신고, 요거 두 개 지방세, 요거 두 개 보유세, 요거 두 개는 국세. 그 다음에 이게 국부 정상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 부는 부가가치세, 정여세, 상속세. 정여세하고 상속세는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다. 정여취득, 상속취득. 요거는 매매취득,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구분하시면 되고.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요 세금 두 개는 합진세다. 합산과세다. 합친다. 기본적으로 오른쪽 거는. 그 다음에 누진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세금 부담. 비탄력적인 애, 서가지고 있는 애가 세금 많이 두드려 맞는다. 시장 왜곡은 탄력적인 애한테 세금 때렸을 때 시장 왜곡이 커진다. 헨리 조지, 토지 단일세. 토지에만 세금 때리자라고 하는 토지 단일세인데 토지 단일세 모르면 시험은 조진다. 그 다음에 동결 효과 공급 감소와 똑같은 거다. 이번에는 18번입니다. 정해지렛 때는 좋은 쪽이다. 돈 빌려서 투자했는데 나한테 유리한 거. 여기에 저당 수익률, 요거는 무조건 적을수록 유리하다. 얘가 적으니까 얘는 좋은 거다. 그 다음 지분 수익률, 요건 은행 수익률, 은행 이자율이고 요건 내가 가져가는 수익률인데 요거는 높을수록 좋은 거다. 근데 얘가 작으니까 얘는 조진 거다. 안 좋은 거다. 요거 지분 수익률이 더 작으니까 조진 거다. 요거 지분 수익률이 크니까 요거는 좋은 거다. 끝. 19번. 화폐의 시간가치, 연연사 연미육, 뭉친 금액을 구하라. 1 다섯 개 주고 다섯 개 다 뭉치면 얼마게? 5다. 그거 연금에 이렇게 나온다. 현재 시점에서 뭉치면 연금의 현가계수, 미래로 가서 뭉치면 연금의 내가계수. 은행에서 돈 빌렸다. 얼마씩 매년마다 똑같이 갚을까? 저당상수가 등장합니다. 원리금, 균등, 상환, 그냥 저당상수. 금액을 쪼개라 이야기 나오면 1을 주고 1을 5개로 쪼개라. 그럼 5분의 1씩 쪼개야 되는데
앞에 거 쪼개면 저당. 앞에 큰 걸 주고 쪼개라 그러면 저당 상수. 뒤에 거 큰 거 주고 쪼개라 그러면 감채, 기금, 개수 이렇게 나온다. 잔금은 연연사 절 이름인데 여기에 맡겨 놓았다. 연연사, 연금의 현가 개수. 자, 일시금의 현가 개수는 숫자 외우라 그런 거 1보다 작아야 되니까 6분의 4. 일시금의 미래가치 개수는 1보다 커야 되니까 4분의 6. 연금의 현가 개수 연연 4. 연금의 현가 개수는 4. 연금의 미래가치 개수는 6. 연미 6. 저당 상수는 4자니까 4분의 1. 감채기금 개수는 6자니까 6분의 1. 이렇게 된다. 20번. 돈의 흐름 어떻게 들어갑니까? 가유, 순전, 후, 공경, 언세. 적을 때는 가유, 순, 전, 후, 공, 경, 은, 세. 가능총소득에서 공시를 빼면 유효총소득 나오는데 이때 기타 소득이라고 하는 건 더한다. 요거는 더한다는 거 조심. 영업 경비가 아닌 거. 경비로 해서는 안 되는 영감님은 공부하는 영감님이다. 경비 쓰면서 공부만 하고 있으면 안 되니까 공부하는 영감님은 경비가 아니다. 공실, 부채 서비스액, 영업소득세, 감가상각비, 원리금 상환액을 뺀다. 은행한테 주는 돈. 원리금 상환액과 같은 표현이 부채 서비스액이다. 영업소득세 계산 어떻게 합니까? 순이감 곱하기 세율. 순영업소득에서 이자 빼고 감가상각비 빼고 곱하기 세율 하면 영업소득세가 나온다. 그래서 요거는 연습할 때는 요거 빼고 요거 나오고 요거 빼고 요거 나오고 요거 빼고 나오고 중요한 건 요 라인이다. 공경은세. 매각 현금 흐름은 여기에서 총, 순, 전, 후, 경, 은, 세. 가유순전후 공경은세, 총순전후 경은세. 여기에서 요거 공실이 없기 때문에 요거 하나가 그냥 총이 되어 버리면 요거 두 개 합쳐서 총이 되어 버리면 총순전후. 요거는 팔아먹을 때는 공실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경은세. 요렇게 해서 요게 나온 것이다. 요까지가 20번이었습니다. 자, 21번. 요구 수익률은 요 개념이 되게 중요해요. 여그로트 비추 써! 이렇게 해가지고 비용의 개념이다. 그 다음에 주관적인 개념이다. 그 다음에 최소한이다. 그래서 요로트 비, 비용, 요구 나오면 비용이다, 주관적이다, 최소한이다. 요구 수익률 뭘로 구성됩니까? 무위험률. 시장 이자율이죠. 무위험률이라고 하는 게. 그 다음에 위험 할증률. 위험 할증률. 투자 대상이 위험하면 위험할수록 할증 더 받는 건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위험 대가율. 위험에 대한 대가 더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요거 두 개 시험 잘 나오니까 기억 잘 하십시오. 무위험률, 위험 대가율. 자, 그 다음에 사업상 위험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사시에 합격한 거죠. 그래서 감격에 겨워서 사시운이 이렇게. 그래서 사시운이가 있는데 사업상 위험의 종류는 시장 위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운영 위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위치 위험이 있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암기해 놓으시고 그 다음 위험이 발생하면 위험을 어떻게 반영합니까? 기하, 요상, 장기하가 있는데 요상하더라. 그래서 기대 수익률, 기하,
하향 조정 요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요구 수익률을 상향 조정해 가지고 반영한다. 그다음 민감도 분석입니다. 민변 요거 자주 나왔죠. 민변이 무엇입니까? 민감도 분석은 여기에 변화가 발생한다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민감도 분석이다. 원인이 변화함에 따라 변. 그래서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때문에 요 변이라는 단어 들어가 있으면 민감도 분석이다. 위험과 수익, 위수정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위가 반이된 애가 있거든요. 위험과 수익은 정비례 관계다. 위험과 수익은 정비례 또는 정자 빼고 그냥 비례, 이런 표현도 쓴다. 잘 익혀 놓으시고요. 테마 22번입니다. 할인법. 준영씨 수일이가네요. 그래서 순현가법 0과 비교하고 수익성지수법 1과 비교하고 내부 수익률은 요구 수익률과 비교하는 방법이다. 세 가지 방법 이름부터 아셔야 됩니다. 이름이 뭐가 있습니까? 순현재가치법, 짧게는 순현가법, 그 다음 수익성지수법, 수익성지수법,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법. 그 다음에 정의. 순현가는 뭐 한 값입니까? 그러면 순현가는 뺀 값입니다. 위에서 아래 걸 뺀 값. 들어온 거에서 나간 거 뺀 거. 수익성지수는 나눈 값이고요. 내부 수익률은 세 가지가 있거든요. 뭐 하는 율, 요렇게 나와요. 같게율. 위와 아래를 같게 만드는, 나가는 돈, 들어오는 돈을 같게 만드는 할인율. 그러면 순현가는 0이 되니까 순을 0으로 만드는 할인율. 그 다음에 수가 1이 되는, 위아래가 같으면 나눈 값은 1이 되니까. 판단 어떻게 합니까? 순영이, 순현가는 0하고 비교하고, 수익성지수는 1, 수일이 1하고 비교하고, 내부 수익률은 요구 수익률과 비교를 해서 앞에 있는 게 더 크면 돼요. 순현가법. 자, 이거 비교하는 문제인데 순현가법하고 내부 수익률법하고 비교할 때 순현가는요, 뭘로? 자, 재주문합니다. 닭을. 순 살려. 요번에는 네네. 그래서 순현가법은 요구 수익률로 재투자한다고 가정하고 내부 수익률법은 내부 수익률로 재투자한다고 가정을 한다. 순현가법이니까 요구 수익률로 재투자한다고 가정을 한다. 그 다음에 좋은 말 나오면 다 순현가예요. 부의 극대화, 좋은 말입니다. 요거 순현가법에 적용되는 거고, 같이 가산하는 것도 좋은 말입니다. 요것도 순현가법에 적용되는 거고, 복수는 복수를 놓으니까 안 좋은 말이거든요. 요거는 순현가법이 아니고 내부 수익률법에 적용되는 단어이다. 비할인법, 요거 연습 정말 자주 하셔야 돼요. 여기에 있는 요거 총투자 금액입니다. 총투자 또는 부동산 가격. 그 다음 요거는 부채는 60. 예를 든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지분이라 그러죠. 내 돈. 그 다음에 가유순전후, 공경은세. 예를 들어서 50, 40, 30, 20, 10 이렇게 줬고 10, 10, 10, 10 이렇게 준 거예요. 부채 비율입니다. 요거 나누기 요거 한 건 부채 비율, 옆으로 요거 나누기 요거 한 건 대부 비율이라고 한다 그랬으니까 부채 비율은 60 나누기 40. 요게 부채 비율이다. 그 다음에 유효 총소득 성수라고 하는 건 요 투자 금액에서 요걸 뺀 거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요거 나눈 거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요거 나누면 가능 총소득 성수, 여기에서 요거 나누면 유효 총소득 성수,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고, 나누기를 할 때 선이 하나가 존재한다. 그 선이 무엇이냐 그러면 요게 38선 같이 절대 넘어갈 수 없는 선이다.
그래서 위에는 위에 것끼리만, 아래는 아래 것끼리만 비교를 하게 됩니다. 유효 총소득 성수는 여기서 유효 총소득 요거 하나를 잡고 그 다음에 성수니까 얘하고 비교하는 건데 성수는 이거 나누기 요거니까 그러면은 100 나누기 뭐 하면 된다? 40을 하면 된다. 그래서 100 나누기 40 요걸 유효 총소득 성수라 그러고요. 자본 환원율은 반대거든요. 환원율 이야기 나오면 두 개가 나오는데 요거 나누기 요거 한 거 하나, 또 하나는 이거 나누기 요거 한 거 하나, 요거 두 개가 있는데 아무 말 없이 그냥 환원율 이야기 나오면 위에 걸 말한다. 환원율. 그러니까 앞에가 자본 환원율, 총 자본 환원율 뭐 이런 식으로 종합 환원율 뭐가 나오든 환원율 등장했다. 위에 거. 근데 지분이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지분 환원율이다. 이런 표현 나오면 요건 밑에 거다. 요게 지분이잖아요. 요게 지분. 그래서 지분 이야기 나오면 지분 배당률, 지분 환원율 이런 식으로 지분 등장했다. 아래 거다. 그러면은 20 나누기 40이 되는 거죠. 지분 환원율 아니구나. 여기 있구나. 지분 환원율은 20 나누기 40.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본 환원율은 지분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냥 환원율이니까 30 나누기 100 이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자본 환원율은 30 나누기 100. 지분 안 들어가면 다 저 위에 거고요. 그 다음에 부채 감당률 그러면 여기에서 요거 나누게 하면 공실률, 여기에서 요거 나누게 하면은 영업 경비 비율,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를 합친 거 나누기 요거 하면 요거를 뭐라고 부릅니까? 채무 불이행률. 부채 감당률은 요거 나누기 요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뭐 나누기 뭐 하지 말고 위치를 파악해라. 그래서 순 나누기 은 한 거다. 그러면 30 나누기 10. 부채 감당률 30 나누기 10. 요걸 부채 감당률이라고 그러고 채무 불이행률 요거 권총 들고 온다 그랬죠. 돈 안 갚으면. 그래서 권총이 요렇게 되는 거라서 요거 두 개 더한 거 나누기 요거라서 20 나누기 요거니까 40 요렇게 해가지고 가는 거다. 이거 연습 되게 많이 하셔야 됩니다. 24번 부동산 포트폴리오 평균 분산 결정법입니다. 위험이 동일하면 수익은 요거는 무시하시고요. 그냥 수익은 높은 게 좋은 거죠. 높은 투자. 만약에 수익이 같다면 위험은요, 낮은 게 좋은 거죠. 두 번째, 분산 투자의 논리는 수익과 위험이 있으면 분산 투자는 수익을 올리는 게 아니고 위험을 낮추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위험을 줄인다. 근데 위험이 줄면 일반적으로 수익도 줄잖아요. 근데 포트폴리오를 잘하면 수익은 안 줄고 수익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위험만 줄이니까 좋은 겁니다. 비체계적 위험. 그럼 이 위험, 어떤 위험을 줄이는 거냐 그러면 위험이 두 종류 위험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없앨 수 있는 위험을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한다. 요거는 개별 위험이다. 제거가 가능한 위험이다. 그 다음에 피할 수가 있는 위험이다. 그래서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이 있으니까 순간적으로 헷갈리시면 여기 체계적 위험 있잖아요.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 두 개가 있는데 그러면은 비체계적 위험 앞에 비자가 하나 더 들어가잖아. 그래서 요거 없앨 수 있다고. 그래서 요거를 없애버리는 거니까 요거는 가능하다. 그 다음 피할 수도 있다. 이런 표현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관계수라고 하는 게 있다. 투자한 두 개가 무슨 관계 있느냐. 특정 위험 요소에 대해서 가장 좋은 거 마이너스 1. 서로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면서 크기가 같은 거예요. 요거는 다른 방향이 유리하다. 사회과학에서 요 마이너스는 방향이 반대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최적 포트폴리오, 무효적,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프론티어, 효율적 전선이라고 합니다. 효율적 전선이 접하는 점이다.
만나는 게 아니고 요거. 그다음 효율적 전선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러면 요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상향한다고 표현하고, 그다음 무차별 곡선 형태는 요렇게 생겼거든요. 요렇게. 근데 요런 무차별 곡선도 있고 요런 무차별 곡선도 있는데 요거는 투자자 성향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공격적인 성향이면 창을 들고 다니고 보수적인 성향이면 방패 들고 다니니까 공격적 투자자라 그랬죠. 그럼 창 들고 다닙니다. 창 들고 다니면 이제 요렇게 던져야 되니까 완만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끝. 자, 이번에는 25번 대출 이자율 결정 원리. 일단 시장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전체 시장이 차입자가 등장하고요. 돈 빌리는 애예요. 김덕수죠. 은행이 나오고 한국주택금융공사, 짧게는 한주금. 그 다음에 이쪽에는 투자자, 2차 박유모라 그랬죠. 그래서 저쪽에 1차 선생 등장하는 요 시장을 1차 저당 시장이라 그러고 주택자금을 대출하는 시장입니다. 그 다음에 2차 시장은 주택자금을 은행한테 돈을 공급해 주는 시장이다. 대출 위험, 고정, 인조 이렇게 적어놨는데 인조 혹시 기억나세요? 어떤 경우에 위험합니까? 그러면 고정금리 대출일 때가 위험하다. 은행 입장에서. 시장 이자율이 올라가면 떨어지면 조. 그래서 떨어지면 하락을 하면 조기 상환 위험이 발생한다. 조기 상환 위험은 고정금리이고 금리가 하락하면 발생하는 위험이다. 대출 이자율을 어떻게 결정합니까? 대출 이자율은 기준금리 더하기 가산금리 이렇게 결정하는데 이 기준금리의 개념이 예금금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금금리보다는 대출금리가 더 높아야 돼요. 여기에다가 가산해가지고 결정한다.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것은 당연히 변동금리다. 고정되어 있으면 고정금리. 대출 가능액 결정합니다. 담보가치, 담보 10억짜리 갖고 오면 5억 원 빌려줄게. 그거 결정하는 게 LTV. 상환 능력 기준. 너 돈 갚을 능력 되냐? 그래서 주택인 경우와 상가인 경우가 다른데 상환은 주택인 경우는 차입자의 연봉, 월급 가지고 갚아야 되니까 그거 결정하는 건 DTI라고 한다. 이때 I가 차입자의 소득을 말하는 거고 상가는 그 상가가 벌어들이는 순영업 소득 가지고 갚을 능력이 되는지를 본다. 그게 부채 감당률이다. 부채 감당률은 테마 23에서 했죠. 순영업 소득 나누기 부채 서비스액을 말한다. 자, 요번에는 원금 균등과 원리금 균등. 요거는 그림 그리는 걸 잘 하셔야 돼요. 그림을 제가 그려볼게요. 네, 요렇게 네모. 오른쪽에는 요거보다 조금 더 큰 네모. 요렇게 그리고 여기에서 모자를 요렇게 씌웁니다. 요거보다 높게 올라가야 돼요. 그 다음에 요거랑 같은 크기만큼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세워요. 그래서 왼짝이 원금 균등 상환이고요. 두자니까 왼짝, 오른짝에 있는 건 오른짝이라서 원리금 균등입니다. 그 다음 밑에 있는 게 빌린 돈 100 원금, 요거 빌린 돈 100 원금, 요거 이자 50, 요거 이자 60. 그래서 요걸 외우시라. 자주 그려가지고. 그러면은 밑에 초기 원리금 상환액은 누가 더 큽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초기 원리금 상환액이면 요게 초기 원리금 상환액이거든요. 요거 원금 이제 합친 거. 그 왼짝게 더 크다. 그래서 왼짝게 더 크다. 즉 원금 균등 조건이 더 크다. 잔금은 누가 더 큽니까? 잔금은 오른짝에 남아있는 게 잔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잔금인 거죠. 요만큼 남고 얘는 이만큼이 잔금이 남을 거니까
얘는 오른짝이 더 크다. 오른짝이 더 크다. 이자 누적액이 누가 더 큽니까? 얘 이자 누적액은 50. 다 갚았을 때 얘는 60이니까 오른짝이 더 크다. 원리금 누적액은 누가 더 큽니까? 원리금은 합친 거니까 150, 160이니까 오른짝이 더 크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연습을 많이 해 놓으시라. 자, 이번에는 MBS의 종류. 요것도 번호로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1번 정권, 2번 정권, 3번 정권, 4번 정권 하셔가지고, 자, 1번 정권입니다. 이름은 MPTS. 얘가 제일 위험한 정권입니다. 주식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지분 정권이라고 한다. 2번 정권, B가 본드, 안전한 거거든요. B가 2개나 있으니까 제일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2번이 제일 안전한 정권이다. MBB라고 한다. 얘는 담보가 많다. 그래야 안전하다. 초과 담보가 가장 많다. 그 다음 3번과 4번, 요거 2개. 3번은 혼합형 정권. 1번과 2번을 섞은 거다. 위험 반, 수익 반. 그 다음 4번은 다양한 정권, 다양한 형태로 만든 거다. 모든 회로 만든 거다. 다양한. 이거 둘 다 하나씩 위험을 갖고 있는 거다. 요거는 둘 다 이런 식으로 끊어지기 때문에 쉬운데, 요거는 위험이 2개가 있으면 하나씩 나눠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채소밭 조기 투자도 같이 외우시는 게 좋다. 자, 채무 불이행 위험. 돈 안 갚는 위험이죠. 그 다음에 소유권. 저당에 대한 소유권. 늘 누가 가지고 있느냐? 발행자가 가지고 있다. 발행자예요. 발행자. 그래서 권리가 이렇게 있으면 얘가 이제 위험한 거죠. 요거 관련된 건. 그 다음에 조기 투자는 조기 상환 위험. 위험은 조기는 투자자의 몫이다. 투자자. 이렇게 해서 둘이서 나누어 가져가고 있다. 그 다음 주택연금. 부부 중에서 한 명, 2명 다 아니에요. 한 명. 한 명이 만 55세 이하이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자주 바뀌니까 막판에 한번 확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 예,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의 소유자. 그 다음에 다주택자도 됩니다. 여러 주택 합친 금액이 12억 안 넘어가면 되거든요. 가입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저당권 방식이 있고, 방식은 저당권은 돈을 빌리는 방식인 거고, 신탁 방식도 있더라. 신탁은 소유권 먼저 넘겨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2가지 방식으로 가입할 수 있다. 자, 이번에는 28번입니다. 민간이 건설을 준공이 빌드예요. 빌드. 그 다음에 수익을 가진다. 오퍼레이트라 그럽니다. 오퍼레이트. 그 다음에 소유권이 국가한테 넘어간다. 소유권 넘기는 걸 트랜스퍼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가랑 민간이 계약을 맺으면 이 계약 방식은 BOT 계약 방식이라고 부른다. 민간이 시설을 준공하고 빌드. 소유권을 국가로 먼저 이전을 시키고 트랜스퍼. 임대하는 방식, 리스. 그러면 이런 계약 방식은 BTL 방식이라고 부른다. 이번에는 프로젝트 금융 방식입니다. 프로젝트 금융은 사업주가 등장하는데 얘하고 이쪽하고 이 사업하고는 완전히 끊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에서 완전히 끊어진다. 얘는 물러나는 거죠. 법적으로. 이렇게 되면 얘는 장부에, 이 회사 장부에는 법적으로는 부채가 없는 겁니다. 돈을 빌렸지만. 그래서 부외금융이라는 표현을 쓴다. 그 다음에 얘가 망해도, 사업이 망해도 얘가 돈 다 갚아야 될 의무 없다. 비소구금융이라는 표현을 쓴다. 또는 조금만 갚아라 그래서 어느 정도는 갚게끔 하는 건 제한소구금융 이런 표현을 쓴다. 그 다음에 은행 입장에서는 정부의 비대칭을 해결할 수 있고 여러 은행이 위험이 크니까 돈도 많이 들어가고 공동대출 방식으로 가는데 그걸 신디케이트 론이라고 한다.
공동으로 돈 빌려주는 거예요. 론이 대출이에요. 그 다음에 시험에 또 얘가 잘 나오는데 이 프로젝트 회사를 별도로 만들게 되는데 얘는 페이퍼 컴퍼니 형태다. 그래서 서류상 회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실체가 없는 명목상 또는 서류상 회사다. 이렇게 하고 일정 요건을 갖추게 되면 얘는 법인세를 조금만 내도 돼요. 그래서 법인세가 감면되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돈은 별도 관리로 들어간다. 신탁회사한테 맡기든 에스크로우를 동원하든 해서 별도 관리한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내용들은 돈을 빌렸을 때 지분금융 방식이냐, 부채금융 방식이냐, 양다리 걸치는 메자닌 방식이냐입니다. 기업, 자, 후배 전신에 매달린 메자닌. 그래서 요거 나오면 요거는 메자닌 방식이에요. 요거 후순위 채권, 배당 우선주, 요건 전환사채,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말하는 건데, 자, 하나씩 정리를 하면 들어갔습니다. 그럼 얘는 부채증권입니다. 컨소시엄은 여러 회사가 공동으로 같이 개발하는 거니까 이건 지분금융 방식, 지분증권. 전환사채, 요거죠. 요거는 메자닌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정자, 자본금 늘리는 거, 요거는 지분 늘리는 거라서 지분금융 방식입니다. 신주인수권부 사채, 요겁니다. 요거는 메자닌입니다. 자산 유동화 증권, 유동화 이야기 나오면 MBS, ABS, 거기 B 들어가는 것들이 있죠. 그건 전부 다 부채증권, 부채금융 방식입니다. 그 다음 부동산 신디케이트, 조합 결성해서 같이 하는 건 공동투자 개념이라서 지분증권, 지분금융 방식입니다. 후순위 채권, 저게 후배 전신할 때 후, 그래서 요거는 메자닌입니다. 주택 저당 채권, 저당 이야기 들어가면 빌린 거겠죠. 그래서 부채 쪽이고요. 채권 나오면 다 부채입니다. 투자 이야기 나오면 다 지분이고요. 신탁정서금융, 요 신탁정서 담보로 잡히고 돈 빌리는 거라서 부채금융 쪽입니다. 자, 이것도 연습 몇 번 하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부동산 투자회사 전화번호 알고 계셔야 되겠죠. 533-7557 부동산 투자회사가 1, 2, 3, 4 해서 번호로 기억하시는 게 좋고 1번이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2번이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3번이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 4번은 부동산 투자회사가 아니고 자산관리회사 실체가 있느냐? 1번하고 4번은 실체가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상근하는 임직원과 지사가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 2번과 3번은 둘 다 페이퍼 컴퍼니, 명목상 회사. 얘는 실체가 없다. 없으니까 부동산 관리하는 걸 둘 다 4번에 맡겨야 돼요. 그래서 4번 회사에 위탁해야 된다. 그래서 얘가 존재하는 이유는 얘 둘 거를 위탁해서 받아서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 그 다음에 설립자본금과 최저자본금이 있습니다. 위에 있는 건 설립, 아래에 있는 건 최저. 533-7557 5, 3, 3에 70, 50, 50, 70 암기하시고요. 현물 출자는 현금, 돈을 내서 주식 받아오는 게 아니고 물건을 주고 주식 받아오는 거거든요. 요거 최저자본금 7557 있죠? 최저자본금 마련할 때까지는 못해요. 그래서 최저자본금 준비하기 전까지는 현물 출자는 할 수 없다. 요거 하고 난 다음에는 현물 출자 됩니다. 전문 인력을 갖추고 있어야 되거든요. 1번 회사하고 4번 회사는 직접 운영을 해야 되니까 전문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전문 인력에 해당하는 게 부동산 전문 인력은 감정평가사,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얘들은 둘 다 5년입니다. 5년 이상 업무에 종사해야 된다. 서억사가 있는데 걔는 3년입니다. 30번 위험의 종류 개발할 때
법적 위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 위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용 위험이 있고요. 요거랑 같이 연결해가지고 법적 위험 없애고 싶으면 이미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매입하면 됩니다.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이런 것들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지목 변경도. 시장 위험 분석 잘해야 됩니다. 시장 분석 잘해야 시장 위험을 없앨 수 있고, 비용 위험 줄이고 싶으면 건설회사하고 공사비를 최대 금액을 딱 맥스를 정하는 거죠. 그걸 최대 가격 보전 계약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좋은지 안 좋은지 한번 판단해 보는 거죠. 공사 기간이 연장되면 좋아진 거죠. AC. 기부채나 뺏기는 거 많아지면 AC. 용적률 감소하면 안 좋으니까 개발업자 입장에서 AC. 공사비 하락하면 좋은 거니까 아싸. 대출 금리가 하락하면 아싸. 분양가 상승하면 비싼 돈 받을 수 있으니까 아싸. 이렇게 해가지고 결정된다.